안녕하세요. 대바의 서재입니다. 죽은 깨 빼빼 마른 빨강머리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이 순간 텔레비전의 만화영화에서 보던 소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노래를 따라 부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캐나다의 작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가 1908년에 쓴 작품인 빨강머리 앤의 원래 제목은 그린 게이블스의 앤입니다. 오늘날 캐번디시라 불리는 그린 게이블스는 이 소설의 배경이 된 곳으로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몽고메리 역시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주인공 앤의 어린 시절은 작가와 닮아 있습니다. 외동딸이었던 몽고메리는 생후 21개월 만에 폐결핵으로 어머니를 잃고 재혼한 아버지가 데려가지 않아 그린 게이블스에서 우체국을 운영하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작품에 나오는 초록 지붕집은 바로 그녀가 자란 농가를 배경으로 탄생했습니다. 몽고메리 역시 앤처럼 상상력으로 외로움을 달랬고 대학을 졸업한 뒤 교사가 된 경험은 소설 속에 그대로 투영되었습니다. 앤이 탄생한 지 올해로 114년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그리고 이 소녀가 이토록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앤의 순수한 열망과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누구에게나 당당한 솔직함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신념을 통한 대리만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지만 수많은 현실의 벽에 가로막혔다는 이유로 외면해버린 꿈을 앤은 그토록 올곧게 삶 속에서 이루어내기 때문이겠죠.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로 쓰러뜨린 소년을 아시는지요? 그가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이후 줄곧 전쟁과 권력 싸움의 한가운데서 엄청난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왕실의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나를 위해 반지를 만들어 다오. 거기에는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교만에 빠지지 않고 패배했을 때라도 좌절하지 않도록 해주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말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요. 세공사는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지만 거기에 새겨 넣을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 번뇌에 빠졌습니다. 고민 끝에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왕자 솔로몬은 이런 글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수도 없이 들어본 이 글귀는 누가 맨 처음 만들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오랜 세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줄의 문장에 기대어 상심에서 벗어나고 슬픔을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왔습니다. 빨강머리 앤을 읽으며 우리는 아마도 이와 같은 위로와 용기를 얻고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상상력이 풍부한 앤이 사는 에이번리 마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빨강머리 앤, 옮기니 강주헌, 펴낸 곳은 세종서적입니다. 빨강머리 앤 100주년 공식 기념판으로 출간된 책입니다. 꿈이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어 너무 좋아. 꿈에는 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더 좋은 게 아닐까? 하나의 꿈을 성취하자마자 다른 꿈이 더 높은 곳에서 반짝이고 있잖아. 그래서 사는 게 더 재밌는 것이고
19세기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에이번리라는 마을의 초록지붕 집에는 매슈와 마릴라 커스버트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슈를 도와 농장 일을 거들어줄 남자아이 하나를 고아원에서 데려다 달라고 스펜서 부인에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웬걸, 기차역으로 마중을 나간 매슈의 눈앞에는 빼빼 마른 죽은 깨 투성이의 빨강머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만 중간에서 말이 잘못 전해진 것이었죠. 자신에게도 가족이 생긴다는 생각에 꿈이 아닌가 싶어 집으로 가는 마차 위에서 수도 없이 팔을 꼬집어 보았던 애는 그만 절망하고 맙니다. 앤이 초록지붕 집으로 온 다음 날 마릴라는 마차를 타고 앤과 함께 스펜서 부인을 만나기 위해 화이트 샌즈로 갑니다. 거기서 고아원이 있는 노바스코시아로 앤을 돌려보내고 원하던 남자아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가는 도중에 11살 소녀의 외롭고 힘들었던 사정을 들은 마릴라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해서 에이번리의 초록지붕집에 살게 된 애는 넘치는 상상력과 밝은 성격, 그리고 천하제일의 수다스러움으로 무미건조하던 커스버트 남매의 삶에 행복을 불어넣게 됩니다. 그런 앤을 두고 마릴라가 매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애는 어떤 면에서 이해하기 힘들지만 좋은 애로 자랄 거라고 믿어요.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저 애가 있으면 어떤 집도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난 3월에 11살이 됐어요. 노바스코시아의 볼링브로크에서 태어났고요. 아빠 이름은 월터 셜리였고 볼링브로크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엄마 이름은 버사 셜리였어요. 월터와 버사, 멋진 이름이지 않나요? 부모님 이름은 멋져서 너무 좋아요. 만약 아빠 이름이 가령 제데디아였다면 정말 창피했을 거예요. 마릴라는 올바르고 훌륭한 교훈을 심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했다. 행실이 올바르면 이름은 뭐든 중요하지 않은 거다. 앤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장미는 다른 이름이었어도 지금처럼 향긋했을 거란 말을 언젠가 책에서 읽기는 했지만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었어요. 만약 장미가 엉겅퀴나 앉은 부채로 불린다면 장미가 지금만큼 예쁘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빠 이름이 제데디아였더라도 좋은 분이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이름 때문에 고생하셨을 거예요. 엄마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하지만 아빠랑 결혼하면서 학교를 그만두셨다더군요. 토머스 아줌마의 말로는 두 분 모두 갓난아기 같은 사람이었고 교회 쥐처럼 아주 가난했대요. 두 분은 볼링브로크의 아주 작은 노란 집에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 집을 본 적이 없지만 상상이야 수도 없이 해보았죠. 저는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토머스 아줌마의 말로는 저처럼 못생긴 아이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빼빼 마르고 눈밖에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도 엄마는 제가 무척 예쁘다고 생각했대요. 남의 집안일을 도와주러 온 가난한 여자보다는 엄마가 더 올바른 판단을 했을 거라고 믿어요. 어쨌든 엄마가 저를 예뻐했다니 좋아요. 제가 엄마에게 실망을 줬다면 무척 슬펐을 거예요. 그 후로 엄마가 곧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열병에 걸려 돌아가셨대요. 제가 엄마라고 부른 걸 기억할 만큼만 사셨더라도 좋았을 텐데. 엄마가 돌아가신 지 나흘 후에 아빠도 같은 열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저는 고아가 되어버렸고 마을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무척 난감해했대요. 엄마와 아빠 모두 먼 곳에서 와서 친척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결국 토마스 아줌마가 저를 맡기로 했대요. 하지만 아줌마는 가난했고 남편은 술수정뱅이였어요. 아줌마는 저를 직접 키우셨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손수 정성껏 키워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토머스 아줌마는 그렇게 정성껏 키웠는데 어쩜 그렇게 못된 애처럼 구느냐고 나무랐거든요. 애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계속 말했다. 토머스 아줌마랑 아저씨는 볼링브로크에서 메리스빌로 이사를 했어요. 저는 8살이 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 집에는 저보다 어린 애들이 넷이나 있어서 저는 그 애들을 돌보는 걸 거들었어요. 지금이야 말하지만 그 집 애들은 정말 돌봐야 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토머스 아저씨가 기차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토머스 아저씨의 어머니가 토머스 아줌마와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저까지 원하지는 않았어요. 토머스 아줌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 하셨대요. 그래서 강 상류 쪽에 사는 해먼드 부인이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제가 애들을 잘 돌본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강 상류로 올라가 해먼드 부인과 함께 살게 됐어요. 그루터기 사이에 있는 작은 개간지였는데 정말 적막한 곳이었어요. 저에게 상상력이 없었더라면 그곳에서 도저히 살 수 없었을 거예요. 해먼드 씨는 거기서 작은 제재소를 운영했고 해먼드 부인은 아이를 8이나 낳았어요. 3번이나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아기가 적당히 많은 건 괜찮아요. 하지만 줄줄이 쌍둥이가 셋이면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4번째로 쌍둥이를 낳았을 때 해먼드 부인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많은 애들을 돌보다 보면 지독히 피곤했거든요. 해먼드 부인과 거의 2년을 살았어요. 그러다 해먼드 아저씨가 돌아가시자 해먼드 부인은 살림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아이들을 친척에게 나눠 맡기고는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호프턴에 있는 고아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도 저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고아원에서도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요. 하지만 결국 저를 받아주었고 스펜서 아주머니가 오실 때까지 넉 달을 고아원에서 지냈어요. 애는 긴 이야기를 끝내고 한숨을 쉬었다. 자기를 원하지 않았던 세상에서 겪은 일을 말하기가 싫었던 게 분명했다. 마릴라가 곁눈질로 앤을 쳐다보며 물었다. 토머스 부인과 해먼드 부인이 너한테 잘해주었니? 앤이 주저하며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감정에 따라 금방 변하는 작은 얼굴이 갑자기 빨개졌고 당황해서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분들은 저한테 잘해주려고 했어요. 가능하면 잘해주고 친절하려고 애썼다는 걸 알아요. 누군가에게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항상 친절하지 않아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잖아요. 그분들에게는 걱정거리가 많았어요. 남편이 술주정뱅이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쌍둥이가 줄줄이 3쌍이나 된다면 정말 힘들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마음으로는 제게 잘해주고 싶었다는 걸 믿어요. 마릴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갑자기 앤을 향한 동정심에 마음이 흔들렸다. 굶주리고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살아온 아이였다. 고된 삶을 살며 가난하고 무시받으며 살아온 아이였다. 마릴라는 지혜로워서 앤의 이야기에서 행간을 읽고 진실이 뭔지 알아낼 수 있었다. 그런 아이를 고아원에 다시 돌려보내야만 한다니 안타까울 뿐이었다. 마릴라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말이 많긴 하지만 가르치면 나아질 수 있을 거야. 말투가 거칠거나 속되지는 않아. 얌전하기도 하고. 스펜서 부인은 화이트 샌즈만에 자리 잡은 커다란 노란 집에 살았다. 사실은 스펜서 부인, 어딘가에서 실수가 있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왔어요. 매슈 오라버니와 나는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다 달라는 말을 부인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부인의 동생 로버트한테요.
우리가 10살이나 11살 된 남자아이를 원한다고 부인에게 전해달라고요. 스펜서 부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다. 마릴라 커스버트, 정말이에요? 저런! 로버트는 딸 낸시를 보내 마릴라가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했어요. 마릴라가 체념한 듯이 말했다. 어쨌든 사고는 이미 터졌으니 이제는 바로잡는 일만 남았네요. 이 아이를 고아원에 다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스펜서 부인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아이를 꼭 돌려보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피터 블로엣 부인이 어제 우리 집에 와서 자기 일을 도와줄 여자아이를 보내달라고 했었거든요. 마릴라, 당신도 알겠지만 피터 부인네는 식구가 많은데 도와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거든요. 애니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신의 뜻이 아닌가 싶네요. 마릴라는 피터 블로엣 부인을 얼핏 본 적이 있었다. 자그마한 체구에 몸에 넉넉한 살이라곤 한 점도 없고 잔소리가 심할 것 같은 인상의 여자였다. 블로엣 부인은 억척스레 일하고 지독하게 일을 시키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게다가 그 집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하녀들의 말로는 블루엣 부인의 성질이 고약하고 인색하며 아이들도 건방진데다 걸핏하면 서로 싸웠다. 마릴라는 앤을 그런 인정머리 없는 여자에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머나, 저기 블루엣 부인이 마침 오네요. 앤은 두 손을 힘껏 마주잡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긴 의자에 묵묵히 앉아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블루엣 부인을 바라보았다. 저렇게 매서운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자에게 가야 한단 말인가? 블루엣 부인이 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선 앤에게 물었다. 몇 살이고 이름은 뭐냐? 앤 셜리예요. 11살이고요. 흠흠, 재주는 많아 보이지 않지만 야무지기는 하겠구나. 야무지네가 제일이지 뭐. 내가 너를 데려갈 테니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착하고 똑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란 뜻이다. 좋아요. 내가 이 애를 데려가는 게 낫겠네요, 미스 커스버트. 아기가 얼마나 보채는지 그 애를 보느라 진이 빠져요. 괜찮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이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겠어요. 마릴라는 앤을 쳐다보았다. 앤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밀려왔다. 빠져나온 덫에 다시 붙잡혀버린 무력한 어린 짐승의 서글픈 표정처럼 말없는 슬픔이 읽혀지는 얼굴이었다. 마릴라는 그 간절한 표정을 모른 채 한다면 그 표정이 죽는 날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았다. 게다가 블루엣 부인이 마음에 들지도 않았다. 마릴라가 천천히 말했다. 글쎄, 잘 모르겠어요. 매슈 오라버니와 내가 이 아이를 기르지 않겠다고 완전히 결정 내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오라버니는 이 아이를 기르고 싶어 해요. 나는 그저 이런 실수가 어떻게 일어난 건지 알아보려고 왔던 거예요. 다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매슈 오라버니와 상의를 해보는 게 낫겠어요. 오라버니의 생각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아이를 기르지 않기로 결정하면 내일 밤이라도 부인에게 보내든지 직접 데려다 줄게요. 내일까지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데리고 있기로 한 거라고 아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되겠죠, 블루엣 부인? 마릴라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앤의 얼굴에서는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듯 했다. 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날 저녁 그들이 초록지붕 집으로 돌아올 때 매슈는 오솔길까지 나와 있었다.
마릴라는 멀리서 매슈가 어슬렁대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둘이 함께 젖을 짜려고 헛간 뒤에 외양간으로 나갔을 때야 마릴라는 앤의 과거와 스펜서 부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매슈에게 간단히 말해 주었다. 매슈가 평소와 달리 활기차게 말했다. 그 블루엣 부인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개도 주지 않을 거다. 저도 그런 여자는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앤을 그 여자에게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키워야 한다고요. 오빠가 앤을 데리고 있고 싶어 하니까 나도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 꼭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도 해서 그런지 당연히 그래야 할 것만 같아요. 의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하튼 내 생각을 묻는다면 앤을 데리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사에 조심스럽기만 하던 매슈가 기쁜 표정을 감추지 않으며 말했다. 그래,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될 줄 알았다 말일라. 저 애는 정말 재밌는 아이야. 오빠가 앤을 쓸모있는 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더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맡아서 앤을 쓸모있는 아이로 키워가겠어요. 그러니까 오빠는 내가 앤을 어떻게 다루든지 간섭하려 들지 마세요. 늙은 노처녀여서 아이를 어떻게 기르는지 잘 모르지만 늙은 노총각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하여튼 앤을 키우는 문제는 나한테 맡겨두세요. 내가 실패한 뒤에 오빠가 참견해도 충분하니까요. 마릴라는 우유를 크림 불리기에 부으며 생각했다. 마릴라 커스버트, 너도 참 딱하다. 네가 고아 여자아이를 입양하는 날이 올 줄 생각이라도 했겠냐고. 정말 놀랄 일이지. 하지만 여자아이라면 언제나 기겁하던 매슈 오빠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지. 어쨌든 우리는 도전해보기로 결정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 앤은 이웃에 사는 탐스러운 검은 머리 소녀 다이애나 베리와 단짝이 되고 앤의 볼품없는 외모를 지적한 레이첼 린드 부인에게 대들다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혼나기도 합니다. 주일학교에선 모자에 꽃을 꽂고 가 마을 사람들을 단체로 놀라게 하고 마릴라 아주머니가 가장 아끼는 자수정 브로치를 건드렸다가 오매불망 기대하던 소풍에 못 갈 뻔하기도 하고요. 첫 가족, 첫 학교, 첫 친구. 처음 가져본 세상에서 본격적인 앤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우리는 앤이 웃으면 함께 웃고 앤이 울면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앤, 너는 무엇에든 마음을 너무 쏟는구나. 앞으로 내가 실망할 일이 많이 닥칠까봐 걱정이다. 앤의 지나친 상상력과 넘치는 감정을 걱정스러워하는 마릴라에게 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릴라 아주머니, 뭔가를 기대하는 게 그것에서 얻는 기쁨의 절반이에요. 그걸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걸 기대하는 재미는 무엇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린드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 실망하지도 않을 테니까 라고 말씀하지만 저는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다이애나, 어떻게 생각해? 나를 조금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단짝 친구가 될 수 있을 만큼? 넌 좀 특이한 아이구나, 앤. 네가 특이한 애라고 전에 듣긴 했지만 네가 정말 좋아질 것 같아. 두 소녀는 서로 팔짱을 끼고 걸었다. 그들은 시냇가에서 헤어지면서 다음 날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몇 번이나 약속했다. 그래, 다이애나와는 마음이 맞든
마릴라가 물었다. 그럼요. 아, 마릴라 아주머니. 이 순간은 제가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일 거예요. 앤의 행복의 잔은 이미 가득 채워졌는데 매슈가 그 잔을 아예 넘치게 해버렸다. 매슈는 카모디에 있는 상점에서 막 돌아와 주머니에서 조심스레 작은 꾸러미를 꺼냈다. 그리고 마릴라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그 꾸러미를 앤에게 건네주었다. 네가 초콜릿 사탕을 좋아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좀 사왔다. 그런 걸 먹으면 이가 썩고 배도 아플걸요. 알았다, 알았어. 그렇게 슬픈 표정 짓지 말거라. 지금 한꺼번에 다 먹어서 탈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 한꺼번에 다 먹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밤에는 하나만 먹을 거예요, 마릴라 아주머니. 절반은 다이애나에게 주고 싶은데 괜찮겠죠? 다이애나에게 좀 주면 나머지 절반이 2배는 맛있을 거예요. 다이애나에게 줄 것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뻐요. 앤이 방으로 건너가자 마릴라가 말했다. 저런 점이 저 아이의 좋은 점이에요. 조금도 인색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욕심을 부리는 걸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다행이지 뭐예요. 이런, 앤이 온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예전부터 함께 살았던 것만 같아요. 이제 저희가 없는 집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란 듯이 쳐다보지 좀 마세요, 오빠. 여자가 그런 얼굴을 해도 보기 싫은데 남자가 그러는 건 참을 수 없어요. 저 애를 기르자는 오빠의 말을 따라서 다행이고 나도 저 애가 점점 좋아진다는 건 솔직히 인정하지만 기분 나쁘게 자꾸 상기시키지는 말라고요. 애는 다이애나와 함께 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멋진 일은 상상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마릴라는 과수원에서 사과 한 바구니를 가지고 오던 길에 앤이 동쪽 방 창가에 황혼빛을 받으며 외롭게 앉아 있는 걸 보았다. 앤이 서럽게 울고 있었다. 앤, 무슨 일이냐? 다이애나 때문이에요. 저는 다이애나가 너무 좋아요. 다이애나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면 다이애나는 결혼해서 저를 두고 떠날 거예요. 아,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죠? 다이애나의 남편이 미워요. 미치도록 미워요.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결혼이랑 모든 걸요. 다이애나는 눈처럼 하얀 옷을 입고 면사포를 썼어요. 정말 여왕처럼 아름답고 당당하게 보였어요. 신부 들러리인 저도 퍼프 소매가 달린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고요. 얼굴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얼굴 뒤에 감추어진 제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다이애나에게 안녕이라고 말했어요. 애는 완전히 슬픔에 잠겨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마릴라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웃음을 감추려고 황급히 얼굴을 돌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마릴라는 바로 옆에 있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그녀답지 않게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뒤뜰을 지나가던 매슈가 그 웃음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었다. 마릴라가 전에 저렇게 웃는 걸 들었던 때가 언제였던가? 마릴라는 웃음을 참을 수 있게 되자 서둘러 말했다. 앤셜리, 그렇게 걱정할 게 없으면 제발 집안일이나 걱정하거라. 내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정말 대단하구나. 요즘 들어 마릴라는 눈이 너무 자주 피곤했다. 11월에 황혼이 초록 지붕집 주변을 감싸면서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했다. 애는 터키 사람처럼 벽난로 앞에 깔개에 쪼그리고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앤을 바라보는 마릴라의 눈에 사랑이 가득 담겼지만
지금처럼 난로불이 부드럽고 희미하게 비치는 어두운 곳에서만 알아볼 수 있는 표정이었고, 더 밝은 곳에서는 이런 부드러움은 드러나지 않았다. 사랑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사랑에 대한 교훈을 마릴라는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내색을 하지 않더라도 이 말라깽이 회색 눈을 가진 아이에 대한 애정은 깊고 강했다. 앤, 아까 오후에 내가 다이애나와 나갔을 때 스테이시 선생님이 다녀가셨다. 스테이시 선생님은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 중에서 퀸스 입학시험 준비반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다. 방과 후에 특별히 수업을 더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앤? 퀸스 학교에 가서 교사 자격증을 얻고 싶으냐? 얼마 후 퀸스 준비반이 조직되었다. 길버트 블라이스, 앤 셜리, 루비 길리스, 제인 앤드루스, 조시 파이, 찰리 슬론, 그리고 무디 스퍼전 맥퍼슨이 준비반에 들어갔다. 다이애나 베리는 부모님이 다이애나를 퀸스 학교에 보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앤에게는 재앙이나 다를 바 없었다. 이런 일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즐겁게 공부하며 그해 겨울을 보냈다. 앤에게는 하루하루가 1년이라는 목걸이에 꿰인 황금구슬처럼 흘러갔다. 앤은 행복했고 열심히 공부했으며 모든 것이 흥미로웠다. 어느 날 오후 린드 부인이 마릴라가 목요일 자선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려고 찾아왔다. 모두가 초록지붕집에 심상찮은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했다. 마릴라가 말했다. 메시 오라버니가 목요일에 심장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오라버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은 좋아졌어요. 하지만 발작이 전보다 잦아져서 걱정이에요. 의사는 흥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했어요. 메시 오라버니야 원래 흥분할 만한 일은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너무 힘든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게 문제죠. 해질 무렵 마릴라가 석양을 받으며 오솔길 끝까지 배웅을 해주자 린드 부인이 말했다. 앤이 정말 착한 아이로 바뀐 모양이에요. 이제 마릴라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요. 이제는 정말 차분해졌고 또 믿음직스러워요. 덤벙대는 성격을 고치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뭐든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요. 3년 전에 여기서 저 애를 처음 봤을 때는 저렇게 잘 자랄 줄 생각도 못했어요. 앤처럼 별나고 엉뚱한 애는 보지 못했으니까요. 다른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는 저 애를 도저히 다룰 수가 없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저렇게 나아지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특히 외모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앤의 외모가 다른 아이들 외모의 절반도 못 따라가는데도 글쎄 앤과 함께 있으면 다른 아이들이 평범하고 꾸민 것처럼 보여요. 마치 커다란 붉은 작약들 옆에 피어있는 하얀 백합 같다고나 할까요? 예, 바로 그거예요. 퀸스 준비반 아이들은 이듬해 말에 있을 전투에 대비해 결의를 다졌다. 입학시험이라는 운명의 그림자가 벌써 그들의 앞길에 드리워지기 시작한 셈이었다. 그 사이에도 애는 부쩍부쩍 자랐다. 어느 날 마릴라는 앤과 나란히 서보고는 앤이 자기보다 더 큰 걸 알고는 깜짝 놀라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세상에, 언제 키가 이렇게 컸니? 그리고 긴 한숨이 이어졌다. 마릴라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아이는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진지한 눈빛과 생각에 잠긴 듯한 이마와 자신감에 넘치는 작은 얼굴을 가진 15살의 소녀가 눈앞에 서 있었다.
마릴라는 과거의 작은 아이만큼이나 지금의 이 소녀를 사랑했지만 뭔가를 잃어버린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앤이 다이애나와 기도회에 간 후 마릴라는 겨울 저녁의 어스름 속에 혼자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매슈가 등불을 들고 들어왔다. 마릴라가 우는 모습을 보고 매슈가 어쩔 줄 몰라 하자 마릴라는 눈물 젖은 눈으로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저렇게 커버렸으니 다음에 겨울이면 집을 떠나게 되겠죠. 그럼 앤이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그 후 3주 동안 초록지붕집은 매우 분주했다. 앤이 퀸스 학교로 떠날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마릴라는 앤의 총명해 보이고 생기 넘치는 얼굴과 우아한 몸짓을 바라보면서 앤이 초록지붕집에 처음 왔던 날 밤을 떠올려 보았다. 누르스름하게 바랜 혼방 원피스를 입고 겁에 잔뜩 질린 묘하게 생긴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비통한 모습으로 서 있던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런 기억에 마릴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앤이 체크무늬 옷을 입은 마릴라의 무릎에 앉아 주름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진지하고 부드러운 눈길로 마릴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마릴라 아주머니, 저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조금도요. 그냥 조금 더 다듬어지고 좀 더 가지를 뻗은 것뿐이에요. 진짜 제 모습, 여기 가슴속에 저는 언제나 똑같아요. 제가 어디를 가든 겉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든 제 마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요. 제 가슴속은 언제나 아주머니의 작은 앤이에요. 언제나 아주머니와 매슈 아저씨, 그리고 이 정다운 초록지붕집을 사랑할 거예요.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할 거예요. 마릴라는 길버트와 함께 1등으로 교사 자격 시험에 통과한 앤을 무척 자랑스러워합니다. 이제는 16, 숙녀로 자란 앤이 곁에 있음에 새삼 감사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심장이 좋지 않던 아저씨가 재산을 맡긴 은행의 파산 소식에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맙니다. 앤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고 홀로 남게 될 마릴라가 결국 초록지붕집을 팔기로 하지만 그녀를 혼자 남겨두지 않기로 결심한 앤은 학업을 잠시 미루고 교사 생활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길버트는 자신이 가기로 한 에이번리의 학교를 앤을 위해 포기하지요. 학교에서 처음 만난 날, 앤의 빨강머리를 홍당무라 놀리며 악연을 맺은 두 사람이 비로소 마음을 열고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서로를 향한 호감을 알게 됩니다. 길버트, 나를 위해 학교를 포기해줘서 고마워. 나한테 그렇게 신경을 써주다니 고맙게 생각해.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봄이 찾아왔다. 마릴라는 애정이 듬뿍 담긴 눈길로 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퀸스에서는 아주 잘 해냈다. 1년 만에 1급 교사 자격증을 받고 에이버리 장학금까지 받다니. 제가 아저씨가 보내달라고 했던 남자였다면 지금쯤 아저씨한테 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아저씨 일을 덜어드렸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남자였기를 바라는 거예요. 매슈가 앤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다. 글쎄다. 나는 사내 아이 12명보다 너 하나가 더 좋다. 잘 들어둬라. 사내 아이 12명보다
네가 더 낫다. 에이버리 장학금을 탄 아이가 남자였던가? 여자아이였어. 내 딸.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딸이었단 말이다. 매슈는 늘 그랬듯이 수줍은 미소로 앤을 바라보면서 뒤뜰로 들어갔다. 그날 밤 앤은 자기 방에 돌아가 창문을 열고 한참 동안 창가에 앉아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꿈꾸며 매슈의 그 미소를 떠올렸다. 창밖으로는 달빛 속에서 하얀 눈꽃 여왕의 자태가 안개처럼 흐릿하게 보였고 비탈길 과수원집 너머의 늪에서는 개구리들의 합창소리가 들려왔다. 애는 은빛에 물든 평화롭고 아름답던 그 밤, 향기롭고 조용했던 그날 밤을 언제까지나 잊지 못했다. 그날 밤은 앤의 삶에 슬픔이 찾아오기 전에 마지막 밤이었다. 그 차갑고 신성한 슬픔이 닥친 후로는 어떤 삶도 예전과 같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 오빠, 오빠, 왜 그래요? 오빠, 어디 아파요? 앤의 귀에 마릴라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다. 앤은 기분 좋게 꽃향기를 맡으며 하얀 수선화를 하나를 안고 부엌문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 후로 오랫동안 앤은 하얀 수선화를 보거나 향기를 맡을 수 없었다. 우체국에서 방금 돌아온 일꾼 마틴이 즉시 의사를 부르러 달려갔고 가는 길에 비탈길 과수원집에 들러 베리 부부를 보냈다. 마침 베리 씨 집에 와 있던 린드 부인까지 달려왔다. 린드 부인은 마릴라와 앤을 옆으로 비켜서게 하고 매슈의 맥박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매슈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댔다. 아, 마릴라. 우리가 매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앤이 그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서 신의 손길이 닿았던 흔적 같은 게 느껴졌다. 매슈의 사망 소식은 금세 에이번리 전체로 퍼졌고 하루 종일 친구와 이웃이 초록지붕집을 찾아와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수줍고 조용하기만 했던 매슈 커스버트가 처음으로 마을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애는 혼자 있게 되면 눈물이 쏟아지길 바랐다. 그녀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준 매슈 아저씨를 위해 눈물도 흘리지 않는다는 건 몹쓸 짓인 것만 같았다. 어제 해질 무렵만 해도 같이 걸었던 매슈 아저씨가 지금은 아래층 희미한 불이 켜진 방 안에서 오싹할 정도로 평화로운 미소를 띠고 누워 있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창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언덕 너머로 별들을 올려다보면서 기도를 올렸다. 여전히 눈물은 나오지 않고 처참한 심정에서 오는 끔찍하고 무딘 고통만이 느껴졌다. 그날의 아픔과 놀라움에 지쳐 잠이 들 때까지 그 고통은 계속되었다. 애는 한밤중에 깨어났다. 그날의 기억이 슬픔의 파도가 되어 앤을 덮쳐왔다. 어제 저녁 대문가에서 헤어지며 미소 짓던 매슈 아저씨의 얼굴이 보였다. 내 딸,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딸 이라고 말하는 매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앤은 가슴이 터지도록 울었다. 마릴라가 앤의 울음소리를 듣고 올라와 앤을 위로해 주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매슈 커스버트는 자기가 일군 밭과 사랑하던 과수원 그리고 자기가 심었던 나무들을 뒤로 하고 떠나갔다. 앤이 다이애나와 함께 비탈길 과수원집에 갔다 돌아와 보니 마릴라가 손으로 머리를 괜 채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무엇엔가 낙심한 마릴라의 모습을 보자
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릴라가 그처럼 무력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피곤하세요, 마릴라 아주머니? 마릴라가 지친 표정으로 앤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래, 아니, 잘 모르겠다.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그 때문은 아닌 것 같다. 그게 아니야. 앤이 걱정스레 물었다. 안과 의사는 만나셨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래, 안과 의사를 만나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는 절대로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구나. 눈을 피로하게 만들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단다. 그리고 울지도 말라더구나. 처방해준 안경을 끼면 눈이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고 두통도 나아지겠지만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6개월 내에 눈이 아예 멀어버릴 거라더라. 장님이라니. 앤, 어쩌면 좋으냐. 앤은 깜짝 놀라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아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잠시 후 앤이 씩씩하게 말했다. 마릴라 아주머니,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희망을 주셨잖아요. 조심하기만 하면 시력을 완전히 잃지는 않을 거라고요. 또 그 안경을 써서 두통이 낫는다면 좋은 일이잖아요. 마릴라가 씁쓸하게 말했다. 그런 게 희망이라고 할 수는 없지. 책도 읽을 수 없고 바느질도 할 수 없고 그런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면 눈이 먼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니? 죽은 거나 똑같지. 그리고 울지 말라는 것도 그렇잖니. 혼자서 외로우면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니? 그래,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니? 차 한 잔만 갖다 주면 고맙겠구나. 나는 이제 다 산 거나 같아. 어쨌든 아직은 아무한테도 이 얘기를 하지 말거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동정하면서 수군대는 건 견딜 수 없으니까. 마릴라가 저녁 식사를 끝내자 앤은 마릴라를 설득해 잠자리에 들여보냈다. 앤도 동쪽 방으로 올라가 어둠 속에서 홀로 창가에 앉았다. 무거운 가슴에 앤은 눈물을 흘렸다.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던 날 이후로 모든 것이 너무나 슬프게 변해버렸다. 그날 밤만 해도 앤에게는 희망과 기쁨이 넘쳤고 미래는 온통 장밋빛으로 빛났다. 그날 이후로 몇 년이나 지나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 때쯤에는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평온을 되찾았다. 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에 용기 있게 맞섰고 그 의무를 일생의 벗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의무를 솔직하게 받아들이면 의무가 언제나 친구처럼 느껴지듯이.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마릴라가 뜰에서 누군가와 얘기를 나눈 후 천천히 집으로 들어왔다. 앤은 그 사람을 보고 카모디에서 온 존 세들러라는 걸 알아봤다. 앤은 그 사람이 무슨 일로 왔고 마릴라와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했다. 세들러 씨가 왜 왔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내가 초록 지붕집을 팔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 집을 사고 싶다는구나. 마릴라가 창가에 앉아 앤을 바라보며 말했다. 안과 의사가 금지한 눈물을 흘렸고 목소리마저 갈라졌다. 앤은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스러웠다. 이 집을 산다고요? 초록 지붕집을요?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초록 지붕집을 파실 생각은 아니겠죠? 앤, 달리 방도가 없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 내 눈만 온전하다면 여기 남아서 집안일을 돌보고 일하는 사람을 두고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자신이 없다. 내가 시력을 잃게 될지도 모르고. 게다가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도 없어. 나도 이 집을 팔아야 할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나쁜 일이 연달아 생기니 아무도 이 집을 사려 들지 않을지도 몰라. 우리 돈은 모두 그 은행에 들어가 있었고 지난 가을에 매슈 아저씨가 쓴 어음도 좀 있더구나. 린드 부인은 우리 농장을 팔고 어디서 하숙을 하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 자기 집에 있으라는 얘기겠지. 그래봤자 집값은 얼마 되지도 않을 거야. 작고 오래된 집이니까. 하지만 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할 거다. 그나마 네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앤, 방학이 돼도 돌아올 집이 없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마릴라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앤이 단호하게 말했다. 초록지붕집을 파시면 안 돼요. 앤, 나도 팔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너도 알지 않니? 나 혼자서 이 집에 살 수는 없다. 힘들고 외로워서 미치고 말 거야. 게다가 시력도 점점 떨어지고 언젠가 완전히 장님이 되겠지. 여기 혼자 계시지 않아도 돼요, 마릴라 아주머니. 제가 같이 있을 거예요. 저는 레드먼드 대학교에 가지 않을 거예요. 마릴라가 눈물에 젖은 얼굴을 치켜들고 앤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레드먼드에 가지 않는다고? 대체 무슨 소리야? 말씀드린 대로예요. 장학금을 포기하겠어요. 아주머니가 시내에 나갔다가 돌아오신 날 밤 그렇게 결심했어요. 제가 어떻게 아주머니를 이렇게 힘든 상황에 홀로 두고 떠날 수 있겠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요. 저도 신중하게 생각을 했고 계획도 다 세웠어요. 제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내년에는 베리 씨가 우리 농장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농장 일은 신경 쓰실 것 없어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겠어요. 이미 여기 학교에 지원서도 내두었어요. 우리는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여기서 살 거라고요. 아주머니와 제가 함께요. 마릴라는 꿈이라도 꾸는 듯 앤의 말을 듣고 있었다. 앤, 나야 내가 여기 있어주기만 한다면 좋겠지만 나를 위해 너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 그건 정말 안 될 얘기야. 앤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희생이 아니에요. 초록지붕집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없어요. 그것보다 더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다고요. 우리는 이 정든 집을 지켜야 해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저는 레드먼드에 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 남아서 학생들을 가르칠 거예요.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내 꿈은, 그리고 제 꿈은 어느 때보다도 커요. 목표가 좀 바뀌었을 뿐이죠. 저는 좋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아주머니의 눈도 지켜드릴 거예요. 공부는 여기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저 혼자서 대학 과정을 조금씩 공부해 나가면 돼요. 계획이 아주 많아요, 마릴라 아주머니. 일주일 내내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뭐든 얻게 되겠죠. 퀸스 학교를 졸업할 때는 제 미래가 곧게 뻗어 있는 길로만 나아갈 줄 알았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많은 이정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 길에 굽은 길이 생겼어요. 그 모퉁이를 돌아가면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좋은 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모퉁이 너머에 어떤 길이 있을지 궁금해요. 어떤 초록빛 영광, 부드럽고 얼룩덜룩한 빛과 그림자가 있을지 궁금해요. 어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어떤 새로운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지, 또 어떤 모퉁이와 언덕과 골짜기가 있을지
궁금해요. 마릴라가 장학금을 거론하며 말했다. 난 아무래도 네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앤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저를 막지는 못하실 거예요. 나이도 16살 반이나 되었고 린드 아주머니 말씀처럼 노새같이 고집도 세잖아요. 아, 마릴라 아주머니. 저를 가엾게 생각지는 마세요. 저는 동정받는 거 싫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이 정든 초록지붕 집에 살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기쁜걸요. 아주머니와 저만큼 이 집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집을 지켜야 해요. 너는 정말 착한 아이다. 네가 나에게 새 생명을 준 것 같구나. 너를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럴 수가 없구나. 더는 반대하지 않으마. 네가 하자는 대로 하마, 앤. 다음 날 저녁 앤은 에이번리의 작은 묘지를 찾아가 매쇼의 무덤가에 새 꽃을 놓아주고 스코틀랜드 장미에 물을 주었다. 그러고도 한참을 평화롭고 고요한 묘지를 떠나지 못하고 땅거미가 내릴 때까지 어슬렁거렸다. 포플러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친근한 속삭임처럼 들렸고 풀잎들의 이야기 소리도 들려오는 것 같았다. 완전히 해가 저문 뒤에야 앤이 묘지에서 나와 반짝이는 호수까지 이어진 긴 언덕길을 내려왔다. 꿈결 같은 저녁 장광에 물든 에이번리 풍경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꿀처럼 달콤한 클로버 들판을 지나 불어오는 바람을 실은 공기는 상큼했고 농장 나무들 사이로 집들의 불빛들이 반짝였으며 저 멀리 안개 같은 자주색 바다 너머에서도 끊임없이 찰랑대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온갖 아름다운 색깔들로 부드럽게 물든 서쪽 하늘이 연못에 투영되어 한층 더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냈다. 그 아름다움에 앤은 가슴이 두근거렸고 영혼의 문까지 활짝 열어놓았다. 앤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정겨운 세상,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내 품에 살아있다는 게 너무 좋다. 그날 밤 앤은 흐뭇한 마음으로 창가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바람은 벚나무 가지 사이로 부드럽게 살랑거렸고 박하향기가 은은히 밀려왔다. 골짜기의 뾰족한 전나무 위로 별들이 반짝였고 다이애나의 방에서 흘러나온 불빛이 그 사이로 어렴풋이 비쳤다. 퀸스에서 집에 돌아와 그곳에 있던 날 밤 이후로 앤의 세계는 좁아지고 말았다. 앤은 앞에 놓인 길이 좁아지긴 했지만 그 길을 따라 평화로운 행복의 꽃이 피어나리라고 확신했다. 성실한 노력과 가치 있는 꿈, 마음이 맞는 친구에게 얻는 기쁨이 앤의 것이 될 테고 타고난 상상력과 꿈에 그리는 이상적인 세계를 앤에게서 빼앗아갈 것은 없었다. 길에는 언제나 모퉁이가 있기 마련이다. 앤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하느님은 천국에 계시고 땅에서는 모든 것이 평화롭도다.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미국의 시인 랜터 윌슨 스미스. 대바의 한 줄 평. 우리의 눈이 세상의 숨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을 찾을 수 있는 건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죽은 깨 빼빼 마른 빨강머리 소녀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